국립묘지에 안장된 박정희의 묘는 화려하게 치장돼 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비참했다. 박정희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사람, 그 사람은 경기도의 이름 없는 공원묘지에 묻혀 있다. 김재규, 그의 최후 역시 비참했다. 그의 묘비는 심하게 훼손돼 있다. 묘비조차도 편안히 잠들지 못하는 김재규, 의사다, 아니다, 말들이 많지만 궁정동에서 벌어진 총격의 실체는 치열한 권력 싸움의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왜 박정희 대통령을 쏘았는가? 역사는 여전히 그 대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공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사람은 국립묘지 현충원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 없는 공원묘지에 묻혀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 중앙정보부 4대 부장 김영욱은 그 말로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죽었을 것이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역사는 당분간 그것도 정답을 공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이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김영욱에 관한 최후 기록은 서울 가정법원에 있다. 김영욱은 실종된 지 꼭 12년 만인 91년 그의 아내의 신청에 의해 실종 선고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김영욱이라는 인물은 실종 처리로 되어 있는. 네, 실종 처리한 것은 이제 사망 간주 효과를 나타냅니다. 사망까지 포함해서. 사망 간주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속 문제라든가 부인의 재혼 문제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죠. 김영욱,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떻든 그는 이와 함께 사망자로 간주됐다. 김영욱이 실종된 이유가 이 세 권의 회고록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김영욱은 이 회고록을 통해 박정희에게 철저히 보복했다. 그는 미국의 청문회에서도 박정희의 정치자금까지 거론하며 박정희를 집요하게 물어뜯었다. 그런 그의 행동은 박정희를 불편하게 했고 결국 김영욱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실종 직후부터 그의 죽음은 당연시됐다.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죽였느냐가 관심사였을 뿐 그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사망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나중에는 차지철 씨가 그걸 지도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지철 씨가 지도하는 소위 비밀 공작대, 사람들이 따라가서 김영욱을 현지에서 잡아가는 거죠. 당시에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만 김영욱 씨가 파리 샤르르 드골 공항으로 날아갔을 때 그 비행기에 당시 KCI의 와싱턴 주재 모 공사가 같이 동승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이라는 분인데 한국까지 끌어오는 동안에 참 역사의 그 무서운 그 교훈이라고 할까? 김영욱 씨가 동백령 사건으로 서독에 있는 우리 자유주의식인들을 수십 명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논리가 어떻든 간에 비슷한 방법으로 자기가 또 파리에서 고국으로 끌려왔어요. 역사는 무섭게 반복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 정치 군인의 최후는 비참하게 마감됐다. 처음 김영욱이 중앙정보부장 자리에 앉을 때만 해도 그에게 그처럼 비참한 말로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김영욱은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8기생들의 강력한 후원 아래 63년 7월 제4대 중앙정보부장에 오른다. 김영욱 앞에 가장 먼저 떨어진 지상 과제는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기간은 단 2개월. 그는 중앙정보부 조직을 총동원 금권 관건 선거를 주도해 나간다. 마침내 63년 10월 박정희는 대통령에 취임한다. 혁명만 하고 군대로 돌아가겠다던 약속은 영원히 사라졌다. 나는 북한을 순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독립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야흐로 김영욱의 전성시대가 시작됐다. 그에게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이 주어졌다. 지독한 반공주의자였던 김영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공안 사건들을 터뜨렸다.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빨갱이로 몰리기 일쑤였고 세상은 중앙정보부가 휘두르는 칼날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갔다. 그럴수록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저항도 거세어졌다. 마침내 64년 6월 3일 첫 비상계엄령이 발표되는데 당시 학생들의 시위를 보고 김영욱이 했다는 말은 김영욱의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해 말 외유길에 올랐던 김종필이 귀국한다. 환영은 대단했다. 청년기수 김종필 장군 만세. 당시 김종필은 박정희 이후를 이어갈 제2인자로 인식됐다. 그때는 누구나가 5.16 혁명 나고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김종필 부장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타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다만 이제 군의 선배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시기 질투하는 것도 있고 견제하려고 했고 이제 그랬죠. 김종필의 인기는 점점 높아갔다. 박정희가 그렇게 오래 장기 집권하리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김종필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김영욱이 폭발한다. 박정희 신봉자였던 그는 김종필이 커나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 김영욱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풀어 김종필을 미행하고 도청하며 김종필 제거 작전에 들어간다. 김종필의 후원에 힘입어 정보부장 자리에 올랐지만 대통령의 신임을 얻자면 김종필을 쳐내야만 했다. 한 번은 말이지 나하고 한번 단둘이 만났는데 김종필 총리 때 김영욱 정부부장 때인데 나보고 말이야 김종필 총리가 지금 완전 레프트다 그 말이야.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자기가 말이야 중앙정부에서 2년간을 김종필 총리에 대해서 지금 그 감시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언론사에 있던 성모라는 사장이 있어요. 에? 근데 그 사람하고 JP하고 둘이 만나면 그걸 덮치려고 한다고 말이야. 근데 JP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야. 세상에 말이야, 형욱이가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나는 형욱이 말을 믿었는데 말이지. 이럴 수가 있느냐. 며칠 있다가 JP가 대통령한테 들어가가지고 중앙정보부장 전원석이 이러이러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이거 잘라야 됩니다. 정보부장을 바꾸십시오 하고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 고려해보지 해놓고서는 김영욱이를 불렀어요. 밤에 김영욱을 불러가지고 야 JP가 너 목 자르라고 그러더라. 넌 막 어떻게 JP하고 막 좀 친하게 지내지? 뭐 때문에 막 으르렁거리고 말이야. 싸워서 JP가 널 목을 자르라고 그러냐. 앞으로는 싸우지 마. 하고 내버렸다고. 그러니까 김영욱이가 나오면서 자기 보좌관 보고 내가 김종필 때려잡지 못하면 사람의 새끼가 아니다. 이러고 나왔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그건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박정희는 분명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었다. 2인자로 떠오른 김종필을 서서히 쳐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장기 집권의 꿈이 익어가는 가운데 박정희의 용인술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을 다는 권력의 저울이라고 그러죠. 최고 권력자가 추 하나를 집어서 어느 한쪽에 올리면은 권력은 그쪽으로 기웁니다. 그렇편 반대편 역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 하나를 올려서 그 권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권력 행사의 생리는 이렇게 계속되는 시소 게임 비슷합니다. 박정희의 용인술이 바로 이랬습니다. 한쪽을 적당히 키우다가 너무 커질 것 같으면 상대편에 추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권력의 시소 게임을 바라보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분할 통치하며 양쪽이 대결하도록 하는 것. 박정희의 그러한 용인술은 이미 처음부터 드러났다.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대립했던 8기와 5기의 싸움도 결국은 박정희 분할 통치의 결과였으며 8기가 급부상하자 그의 견제 세력으로 11기를 밑에서부터 키운 것도 그 통치술의 하나였다. 동시에 박정희는 군인 출신 전체를 견제할 세력으로 공화당 4인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다시 4인 체제를 견제해 김영욱과 이후락을 연합케 한다. 끊임없이 중간 보스를 키우고 그 중간 보스 간의 파워 게임을 유발하지만 그 중간 보스가 컸다 싶으면 과감히 잘라내는 것도 그의 용인술이었다. 권위주의적인 통치술이죠. 권위주의적인 통치고 박정희 씨는 그 디바이드 앤 룰을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잘한 사람이고 그와 패턴은 좀 다르지만은 예를 들면 DJ의 리더십을 보면요. DJ는 중간 보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중간 보스를 하나씩 딱딱 만들고 딱 처리하고 그 다음 중간 보스 처리하고 일을 시작해서 또 팽시키고 이런 것이 그 박정희의 스타일이고 DJ는 중간 보스가 없습니다. 중간 보스를 하려고 시도한 사람 모조리 다 갑니다. 박정희의 통치 패턴이 계속되는 한 결국 김영욱도 언젠가는 잘리게 돼 있는 인물이었다. 장기 집권의 시나리오는 착착 발표됐다. 삼선 개헌.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았다. 그럼에도 박정희는 정권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박정희는 이미 그때부터 물러난 뒤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남북 통일까지를 내다보고 가는데 보좌관들 그런 결의가 없으면 사표내고 그만두시오. 뭐 이게 취중농단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복한다는데 정권을 내놔 이런 얘기도 한번 얼핏 그래서 취중 그 얘기로 내 들은 일이 있어. 박정희는 김영욱 앞에서도 그런 심중을 드러냈다. 이제 김영욱이 할 일은 정해져 있다. 삼선 개헌만 통과시킨다면 장기 집권의 기반은 마련되고 그와 함께 자신의 권력도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다. 그는 온갖 야당 공작을 불사하며 모든 것을 바친다. 마침내 삼선 개헌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공화당은 국회 제3별관에서 삼선 개헌안과 국민투표 법안을 변칙으로 통과시켜버린다. 이제 반발을 잠재울 희생양을 내세울 차례다. 69년 10월 김영욱은 전국 수습용 탄알바지가 되어 단호하게 잘려나간다. 자기 신세 탄핵을 하더라고.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천사로 만들기 위해서 악마 역할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대통령이 따가지에서 차 한잔 내놓고 하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 부장 지금 정보부장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가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지금 6년 8개월째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동안 수고 많이 했지. 난 그러더니 자네 그만두게. 좀 쉬게 그러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 오늘로부터 그만두라 이거야. 김영욱 정부부장이 청와대에 나오면서 이거 꿈인가 해서 얼마나 이거를 쥐어뜯었대요. 허벅지를. 아주 새빨 같은 파랗게. 이 꿈이 아니고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야. 하도 부장 때 아주 악랄하게 놀고 이래서 그 주위에 접근하는 걸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끼리 여야가 다 친구가 되는데 차도 같이 한잔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러 가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여야 모두 아무도 접근을 안 하니까 굉장히 고독한 걸 느꼈을 거예요. 지나치게 고독감을 느끼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홍콩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갔죠. 미국으로 건너간 얼마 후부터 김영욱은 박정희에 대한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박정희 용인술의 비극적 말로를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박정희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한 그의 회고록은 스스로의 목숨을 재촉하는 마지막 선택이 됐다. 김영욱 부장은 그 시대의 반공 멘탈리티가 창궐하던 시절에 만들어주신 전형적인 메이드 인 코리아 작품이죠. (20세기) 최고 소프라노 가수라는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입니다. 음악평론가들은 흔히 성악의 역사를 칼라스 이전과 칼라스 이후로 나눕니다. 그것은 그녀의 노래와 창법이 그만큼 뛰어나고 독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칼라스의 노래를 중앙정보부 운영에 비기는 것은 그야말로 참 얼토당토하는 억지 발상입니다. 그러나 제6대 부장 이후락이 들어서면서 중앙정보부는 면모를 일신합니다. 그는 주먹 대신 정보에 의지했고 완력 대신 공작을 활용합니다. 이후락 앞에 1년 남짓 김계온이 정보부장을 맡았습니다마는 샌림 풍모의 그에게 권력투쟁의 화신과 같았던 중앙정보부 업무는 그야말로 걸맞지 않았습니다. 김형욱의 중앙정보부에서 이후락의 중앙정보부로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후락은 사실 부패의 대명사죠. 누가 뭐래도 60년대, 70년대 이후락의 부패는 그 말할 수 없이 부패한. 왕에서 그 조선세력이 테러를 봐야 그 근심을 미치는 거지. 이게 조선 불가분 했잖아. 그것은 김명희 같은 그런 일이 막지 않은 놈이니까 그게 가능해. 이것은 안 돼. 좀 덜 무식하게 했다는 거죠. 김형우 부장일 때는 말 그대로 참 무식하게 공작 정치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정도의 차별이 있을까? 그 밖에는 뭐 알 수가 없죠. 과연 어느 쪽이 이후락의 참모습일까? 중앙정보부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와 그 반대의 평가. 분명한 건 그가 무려 3개 정권을 넘나들며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그의 정치 감각은 거의 동물적이었다. (5.16이) 일어나던 아침, 미국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박정희의 존재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사람도 이후락이었다.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4월 8일 이후락 공보실장을 통해서 그는 쿠데타가 갈아엎으려는 장면 정부의 정보실장이면서도 쿠데타 세력의 공보실장으로 발탁되는 신기를 발휘한다. 그리고 마침내 박정희의 비서실장으로 기용된다. 이후락에게는 아주 든든한 뒷배가 있었던 것 같다. 60년대 초 그가 장면 정부에 발탁되는 과정을 보자. 그게 아마 61년 초인가 됐을 거예요. 장 박사를 만났더니 그 이후락이라는 사람 아니었구나 보고 그래요. 나 모르죠. 모르는 사람이라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 데실바라는 사람이 그때 여기 중앙정보부 저 미국 CIA의 한국 책임자거든요. 그이가 몇 번 찾아와서 그 정보 이제 기관의 모체를 내가 모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드릴 테니까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부터 사회가 자꾸 복잡해지고 특히 또 이제 북에서의 공작이 또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데실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초대 책임자로서 꼭 이후락이 된 사람을 갖다 놔야 된다. 이게 조건이래요. 그것만 들어주면은 모든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이지. 이후락이 삼선 개헌의 희생양이 되어 비서실장에서 밀려나던 날, 그는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지원과 권력에 대한 철저한 헌신. 그것이 이후락이 정권을 넘나들며 살아남은 비결이었다. 박정희에 대한 이후락의 헌신은 대단했다. 비서실장에서 주일 대사로 간 이후락은 생선 초밥을 냉동 포장해 비행기 편으로 청와대까지 보내는 극성을 보인다. 그는 정말 박정희교의 신도처럼 행동했다. 그에 대한 대가도 확실했다. 이후락은 일본으로 간 지 1년여 만에 중앙정보부장이 되어 금이 환영한다. 돌아오자마자 이후락이 할 일은 박정희의 재집권을 성공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재집권은 쉽지 않았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김대중의 예견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지만 어떻든 공세는 막아내야 했다. 이 공세를 돌파하기 위해 박정희가 내세운 대안은 뜻밖이었다.
유권자 여러분, 앞으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로서는 정부에서 물러나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후 박정희는 유신을 통해 직선제를 없애버린다. 71년 선거는 유신으로 가는 마지막 절차였다. 당시 공화당이 쓴 대선 자금이 600억. 결국 그는 또 대통령이 된다. 중앙정보부가 만들어낸 승리였다. 내가 박정희에 싸워진 것이 아니라 이유라고 싸워졌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총동원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전국에 예를 들면 개표 관계도 제일 먼저 아마 울산에 있으면 됐을 거예요. 그냥 울산 딱 트니까 1000표 여기는 5표 이렇게 나오게 이제. 그래서 야당 참가인들이 이거 끝났다 해서 참관도 안 하고 다 돌아가게끔 만들었다니까. 중앙정보부의 정보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락 부장은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의 권자를 지키는 데 썼습니다. 떡을 만지다 보니까 떡고물이 떨어지더라. 이러한 방자한 언사로 자신의 치부를 털어놓기도 했지요. 흔히 그에게 따라다니는 정보정치의 귀재라는 말도 추악한 정치 공작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이런 정도의 얘기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가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최고의 권세와 영화를 누렸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정희는 권력의 저울추가 너무 그에게 기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낌새를 알아차렸다면 이후락은 낮은 포복으로 기었어야만 하는데 그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귀재의 추락, 그것은 아주 엉뚱한 데서 아주 엉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후락의 추락을 재촉한 인물은 수경사령관 윤필용이었다. 72년 말 두 사람은 오지남이라는 요정에 마주앉는다. 양대 권력의 최고 수장끼리 앉아 몇 잔의 술이 오간 후 윤필용이 뜻밖의 말을 한다. 당시로선 쿠데타에 버금가는 말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새나가고 말았다. 바로 수사가 시작된다. 근데 그때 수사 이렇게 받으실 때 순순히 다 시인하시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분이 시인할 부분이야 간단한 거니까 거짓말 한다거나 감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대통령은 애견에 임해서 한 얘기였다는 것으로 맨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불손하게 들렸죠. 윤필용의 재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군부 내에서 윤필용의 영향력이 막강해져 간다는 것을 파악한 박정희는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런 말을 흘리고 다녔다. 한마디로 이제 자를 때가 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건은 엉뚱한 대로 튀었다. 윤필용을 조사하다 보니 하나회 조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윤필용 씨가 거기에 배후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11기생들 중에는 윤필용 씨라면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윤필용이가 이 전두환 이런 사람들을 박정희의 명을 바꿔서 윤필용이 전두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회 같은 이런 사조직을 조직하도록 만들도록 이렇게 언지를 둔 사람인데 자기들이 진급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이런 거 우선권을 잡고 중요한 보직이라든가 또 진급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제일 막강한 윤 장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장군에 접근해가지고 가까이 했고 또 윤 장군은 정교육사 출신들이 앞으로 군의 중요 요직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군을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애착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가까이 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윤필용의 밑으로까지 진입한 육사 11기들. 그들의 하나회 조직은 서서히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필용 사건은 이제 하나회 사건으로 바뀌었다. 200여 명의 하나회 회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른다. 비밀 조직이 드러나면서 군부의 조사관들은 경악했다. 나는 사실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뭐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느냐. 군의 정상적인 군 생활하고 정상적인 군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조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들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건 군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수사관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내가 오히려 내가 자활학교 나온 사람으로서 밑에 수사관들한테 오히려 낯뜨거운 이런 상이었습니다. 그냥. 당시 윤필용 사건을 맡았던 강창성은 하나회 회원 10여 명을 구속해버린다. 그러나 하나회를 키운 건 바로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하나회 수사가 자꾸만 확대되자 마침내 강창성에게 일갈한다. 박정희의 목적은 윤필용을 치는 것이었을 뿐, 이제 그 목적을 거뒀으니 그쯤에서 멈추라는 뜻이었다. 하나회 사건은 결국 7.6 쿠데타 음모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수면 아래로 잠기고 만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전두환이었다. 이미 그때의 전두환은 박정희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중단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하나의 회장으로 있는 전두환 장군이 뭐 직접 간접으로 하면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중단시키는 거죠. 대통령 가까이 지나고 또 박정규 실장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계속 키워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승무라면 파워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결국은 강산수 장군이 보복당해가지고 좌천됐죠. 해임되고. 만약 그때 하나회 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시 수사관이었던 백동님은 의미 있는 말을 남긴다. 11길 중시한 육사 출신들이 나중에 그 파워가 상당히 커짐에 따라가지고 그 수사를 중단시킨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12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그때 중단 안 됐으면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만약 하나회 수사를 계속했더라면 12.12 하극상을 비롯한 우리의 현대사가 달리 쓰여졌을까요? 글쎄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회 수사를 막을 만큼 전두환의 힘이 커진 현실인데, 당시 그것을 주목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온통 이후락에게 가 있었다. 윤필용 사건으로 이후락의 신임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그것을 만회해야만 했다. 그때 터진 것이 김대중 납치 사건. 혹자는 이것이 박정희의 신임을 얻기 위한 이후락의 무리수였다고 하지만 이후락은 두 가지 상반된 증언을 남긴다. 걱정 말라는 사인을 보낸과 동시에 언제든지 입을 열 수도 있다는 협박. 그것이 그의 생존술이었다. 지시였건 지시가 아니었건
어떻든 이후락은 희생양으로 잘려나간다. 그러나 이후락이 누구인가? 그는 온갖 비밀을 거머쥔 채 비밀리에 출국해버림으로써 청와대를 발칵 뒤집어 놓는다. 또 다른 김영옥이 탄생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얼마 후 이후락은 귀국한다. 박정희와 협상을 벌인 끝에 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후 그는 80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내며 안락한 삶을 이어간다. (80년) 이후 그는 예술가로 변신했다. 전원주택에서 도자기를 구우며 살아간다는 이후락. 박정희와의 협상에서 보복 방지를 약속받을 만큼 막강했던 그의 비밀 창고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는 일체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다. 저희가 인터뷰를 안 하시는 전제. 안 하실 거예요? 예. 전혀 뭐죠. 네, 전혀 안 하실 거예요. 서면으로라도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가 또 설명을 이제 잘 설득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만났어. 1년에 한 번씩. 응? 문제 만나는 했더니 7월 4일날. 요새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나 이야기하거든. 원래 그런 게 기록을 남기는 내 자신이 그래. 내 자신의 기록은 내 친구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덮어둘었던 비밀이 남아서 아니면 서로를 감싸려는 동아리의 의리 때문에 그 대답은 본인들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귀재의 제주도 절대 권력 앞에서는 추풍의 낙엽 신세입니다. 이후락은 거리를 구르는 낙엽처럼 초조하고 초라하게 중앙정보부를 떠납니다. 그러나 이후락이 박정희에게 남기고 간 선물은 너무 많았다. 그가 중앙정보부의 지하실에서 만들어낸 최고 작품은 유신이었다. 장기 집권의 토대는 확실하게 마련됐고 유신은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 빨갱이들을 만들어냈다. 공안 사건이 줄을 이었다. 진정한 비극은 유신 정권이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고문과 테러의 나날이었다. 유신을 하고 박정희는 꼭 7년을 더 살게 된다. 그 7년은 앞서 산 11년보다 더 긴 기간이었다. 그만큼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무리수도 더 많아졌다. 그때 박정희가 키운 중간 보스가 차지철, 전두환은 급기야 그 밑으로까지 진입해 있다. 장기 집권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과 함께한 정치 군인들의 권력 싸움도 이제 그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대한 견제로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차지철 경호실장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동양의 동기생 김재규를 새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합니다. 전례의 용인술이 맞는다면 김재규와 차지철을 서로 싸우게 하고 그 충성 경쟁에 열매만 따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계산이 그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차지철과 김재규 18년간의 권력은 이 두 사람의 권력 싸움에서 서서히 그 마감을 준비한다. 12.6이 나기 한 해 전까지만 해도 김재규와 차지철의 관계는 그렇게 극단은 아니었다. 그러나 차지철에 대한 박정희의 과도한 신임이 결국 문제를 키우고 만다. 대통령께서
김재규 부장, 차지철 실장 둘을 앉혀놓고, 김 부장 그 좀 차 실장처럼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자꾸 왜 그래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려요? 차 실장처럼 저렇게 좀 소신을 가지고 해봐요. 하고 차지철의 앞에서 김 부장을 자꾸 나무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더욱이나 차지철이는 육군 대위고 5.16 당시에. 김재규 부장은 박 대통령 동기니까 그때는 완스타야. 준장으로 있었거든. 진급이 높고 이랬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식들 큰아들 둘째 아들을 놓고 동생 앞에서 야 큰놈 너 일마 형이라는 게 왜 동생보다 못해? 동생처럼 그렇게 좀 잘할 수 없어? 형이 뭐 그 모양이야. 자꾸 이야기해 보세요. 서열을 중시하는 군인 출신들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거기에 차지철의 성격이 더해졌다. 차지철은 대놓고 김재규를 무시하며 부하 직원을 다루듯이 대했다. 원스타 앞에서 경례를 올려붙이던 그날의 차지철이 아니었다. 차지철은 권력을 나눠 갖는 걸 원치 않았다. 그는 박정희를 독점했고 그로써 박정희에게 통하는 모든 라인은 끊겼다. 그러니까 그때는 차지철이가 뭐 과거의 김영욱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차지철이 세상이야. 완전히 차지철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 부장하고 사사건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막 시해사건이 일어나는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차지철은 육군 대위고 그 당시에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5.16 때 아마 육군 소장인가 이럴 거예요. 그건 영화학교 출신이니까. 그런데 차지철 경호실장에 앉아가지고 그 김경원 실장 좀 내려오라고 그래. 그러고 막 부르고 이랬다고요. 정보부장을 거쳐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계원. 그는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요. 지금 말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십니다. 그러시죠. 선생님께서 비서실장 하고 계실 때쯤이거든요. 가장 측근에서 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다 이미 다 공개되고 각종 신문이라든지 잡지는 이제 다 났는데요. 박정희의 연단은 점점 높아져 갔고 그와 함께 차지철이 앉는 자리도 높아져 갔다. 차지철의 권력욕은 어떤 정치군인보다도 노골적이었다. 전두환은 경호실 작전차장부로 차지철의 최측근이었다. 그것은 박정희의 최측근임을 뜻했다.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 되어 떠난 뒤에는 그 자리를 노태우가 이어받는다. 차지철은 경호원가라는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다. 박정희는 이미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계속 권자를 지키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그것은 장기 집권자의 전형적인 말로였다. 그해 4월, 5월경에 내 혼자 생각에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지 않으면 자살할 거다. 난 그래 봤다고요. 나는 벌써 그렇게 너무 다 봤다고 예측을 했다고요. 그때 암살당할 것이다 하는 건 난 누구를 생각했냐면 차지철이가 박 대통령 암살할 줄 알았어. 차지철이가 암살하고 이 친구가 정권을 잡으려고 욕심이 있다 하는 생각을 내가 했다고요. 근데 결국 이제 거꾸로 김재규 부장이 시해를 했는데 장기 독재의 후유증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다. 전국은 혼란스러웠고 그 모든 책임은 김재규에게 돌아갔다.
마침내 부마 항쟁이 터지자 배후에 야당이 있다고 보고 있던 박정희는 김재규를 힐책했다. 사태를 잘못 본 쪽은 김재규가 아니라 박정희였다. 어떻든 그해 여름부터 정부부장 경질설이 나돌기 시작한다. 김재규는 초조해졌다. 그는 급기야 부하들 앞에서 없는 소리까지 지어내기에 이른다. 그는 박정희의 신임을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다. 차지철은 점점 더 아나무인이 돼갔고 김재규는 점점 더 밀렸다. 김재규의 불안은 가속화됐다. 차지철을 싸고 도는 박정희에 대한 원망도 높아갔다. 둘 사이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 상태였다. 누구보다 권력지향적이었던 전두환. 그는 그 정권 말기의 권력 싸움을 아주 정확히 읽고 있었다. 권력의 저울은 평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의 최고 권력자가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른 한쪽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싸움이 계속되어야만 최고 권력자의 통치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소를 평형으로 놔두고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의 종말은 파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의 용인술 계산에 놓쳤던 것이 바로 이 점일지 모릅니다. 그해 10월 26일 밤 김재규는 끝내 차지철을 향해 권총을 쏜다. 그리고 박정희도 마저 쏜다. 그로써 박정희 정권 18년은 막을 내린다. 김재규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에 의해 체포돼 사형된다. 기다렸다는 듯이 11기들의 12.12 쿠데타가 터진다. 7.6 친우이 쿠데타 무산 이후 16년 만에 그들은 마침내 쿠데타에 성공한다. JP를 포함한 선배 정치 군인들은 또 한 번의 하극상을 겪게 되고 전두환은 중앙정보부를 장악한다. 1980년 마침내 전두환은 대통령이 된다. 우리는 중앙정보부장들의 권력투쟁이란 렌즈를 통해서 박정희 정권 18년을 간단히 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된 부장일수록 국가안보를 정권안보로 착각했고 정권안보를 자기안보로 악용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마저 던져가면서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숱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수고와 희생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공갈을 단지 권력투쟁이란 잣대만으로 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소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것은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쿠데타가 또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별로 없다. 그것은 육사 대통령 30년의 혹독한 세상을 다 겪어내고서야 얻은 처절한 전리품이다. 30년.
그들의 직권은 너무 길었고 역사가 받은 상처는 이미 충분하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박정희의 묘는 화려하게 치장돼 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비참했다. 박정희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사람, 그 사람은 경기도의 이름 없는 공원묘지에 묻혀 있다. 김재규. 그의 최후 역시 비참했다. 그의 묘비는 심하게 훼손돼 있다. 묘비조차도 그는 미국의 청문회에서도 박정희의 정치자금까지 거론하며 박정희를 집요하게 물어뜯었다. 그런 그의 행동은 박정희를 불편하게 했고 결국 김영옥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실종 직후부터 그의 죽음은 당연시됐다.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죽였느냐가 관심사였을 뿐 그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사망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나중에 차지철 씨가 그걸 지도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지철 씨가 지도하는 소위 비밀 공작대 사람들이 따라가서 김영옥을 현지에서 잡아가는 거죠. 당시에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만 김영옥 씨가 파리 샤르르 드골 공항으로 날아갔을 때 그 비행기에 당시 KCI의 와싱턴 주재 모 공사가 같이 동승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이라는 분인데 한국까지 끌어오는 동안에 당분간 그것도 정답을 공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이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김영옥에 관한 최후 기록은 서울 가정법원에 있다. 김영옥은 실종된 지 꼭 12년 만인 91년 그의 아내의 신청에 의해 실종 선고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김영옥이라는 인물은 실종 처리로 되어 있는. 예, 실종 처리한 것은 이제 사망 간주 효과를 나타냅니다. 사망까지 포함해서. 사망 간주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속 문제라든가 부인의 재혼 문제 등게 나타날 수가 있죠. 김영옥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떻든 그는 이와 함께 사망자로 간주됐다. 김영옥이 실종된 이유가 이 세 권의 회고록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김영옥은 이 회고록을 통해 박정희에게 철저히 보복했다. 참 역사의 그 무서운 그 교훈이라고 할까? 김영옥 씨가 동백령 사건으로 서독에 있는 우리 자유주의식인들을 수십 명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논리가 어떻든 간에 비슷한 방법으로 자기가 또 파리에서 고국으로 끌려왔어요. 역사는 무섭게 반복됩니다. 그렇게
한 정치 군인의 최후는 비참하게 마감됐다. 처음 김영욱이 중앙정보부장 자리에 앉을 때만 해도 그에게 그처럼 비참한 말로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김영욱은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8기생들의 강력한 후원 아래 63년 7월 제4대 중앙정보부장에 오른다. 김영욱 앞에 가장 먼저 떨어진 지상과제는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편안히 잠들지 못하는 김재규. 의사다, 아니다 말들이 많지만 궁정동에서 벌어진 총격의 실체는 치열한 권력 싸움의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왜 박정희 대통령을 쏘았는가? 역사는 여전히 그 대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공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사람은 국립묘지 현충원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 없는 공원묘지에 묻혀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 중앙정보부 4대 부장 김영욱은 그 말로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죽었을 것이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역사는